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죠.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처음 출발했을 때 100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2,500이 넘었으니까 거의 시가총액이 25배가 넘은 겁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출발할 당시 1,000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수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겨우 한 760, 770 왔으니까 시작할 때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 수준에 겨우 올라오게 된 겁니다. 워낙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일 텐데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 신한금융투자전략부 노동길 연구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첫 번째 주제 화면부터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회속질주 코스닥. 자, 먼저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까요? 오늘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46% 오르면서 767.5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한 달 만에 코스닥 시장이 외면받다가 갑작스럽게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어요. 연중 최고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죠, 영원님?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먼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15년의 고점인 이 788선을 거의 따라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5년 코스닥 바이오 섹터 랠리가 무너지면서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코스닥에 대한 매물이 계속 나왔는데요. 최근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코스닥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패시브 자금이 ETF를 통해서 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몸을 담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닐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담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야 좋을 텐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도 성적이 괜찮았어요. 이달 11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의 수익률을 봤더니 무려 26.79%에 이릅니다. 오랜만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성적이 좋았는데 네. 사실 정보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해서 이렇게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뛰어넘기가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간만에 해냈습니다. 네. 어려운 일을 간만에 해냈네요. 근데 그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워낙 자금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과 같은 전문 투자 주체들이 관심을 더 가져준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구원님 앞으로 보기에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관심이 좀 고점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를 늘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 정책 특히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거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고요. ETF를 통한 패시브 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안은 금융이라든지 IT, 전기전자, 그리고 민감주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 매수를 해왔는데 이런 업종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연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대외 정책에 따라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둘 그런 전략을 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것 말고 그리고 그동안 관심을 안 받았던 저평가의 개념 말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좀 살 것 같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를 그동안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사지 못했던 이유는 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 비중 같은 경우는 시총 비중으로는 90%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하락했겠지만은 그 정도 비중이 높았었고요. 또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출주가 어느 정도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수출주에 대한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국제유가의 상승률입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지난해 4분기 들어서 $50대에 들어가면서 네. 전년 대비해서는 국제유가가 올라가기가 좀 힘든 모습이 앞으로 생겼거든요. 국제유가가 앞으로 뭐 $100까지 진입하지 않는다면 전년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어느 정도 꺾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특히 중국 관련 내수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일 것 같은데요. 김혜랑 기자가 직접 시장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좀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확실히 분위기 변한 거 느끼고 계세요? 사실은 뭐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번에 코스닥이 굉장히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우량주를 사실 이번에 쏠림 현상들을 살펴봤을 때 코스피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코스닥이 훨씬 더 심한 수준이거든요. 코스피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16%가 올랐는데 우량주 기준으로 31%가 올해 들어서 올랐습니다. 네네.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오느냐라고 연기금들에 직접 좀 문의를 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번에 코스피 3분기 실적 기준이 끝났습니다. 이 시점이 끝나면서부터 앞으로 이미 코스피는 오를 대로 올랐다. 이제 앞으로 먹거리는 코스닥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코스닥으로 눈을 많이 돌린 그런 경향을 좀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도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쏠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상승했을 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고는 사실 올라간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쏠림 현상이 컸었고요. 사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2가지 종목을 빼고는 모두 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일종의 쏠림 현상이기도 하고 또 워낙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는 경향도 많아서요.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요. 뭐 반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영업들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특히 셀트리온 형제들이 앞에서 잘 끌어주고 있는 그 역할이 크기도 하고 여기에서 뭐 주요 기업들의 기업명을 보시면 셀, 젠, 티슈, 팜, 매드 이런 말이 다 들어갑니다. 다 의료 혹은 바이오 관련 내용들인데요. 또 나아가서 이런 회사들이 요즘에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메틱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곳들이 많아요. 해서 한중 관계가 조금 풀리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겸사겸사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바이오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물론 지수를 올려주는 것도 좋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몸담고 있는 셀트리온과 같은 좀 강성 주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주주들의 주식이 올라가는 건 괜찮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중에 좀 그 이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안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바이오 섹터가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뭐 거의 800포인트 가까이 밀어 올렸다가 어느 정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모멘텀들이 일시에 꺾이면서 지수가 좀 하락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코스닥 지수에서 이 바이오주들 비중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 기술 특례 상장일로 따라서 상장 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것인데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사실 밸류에이션을 다른 IT라든지 금융주처럼 비교하는 좀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관련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논쟁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상승장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지금 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IT라든지 중국 소비주로 어떤 그런 상승세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에 좀 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급등이 있었다가 또 폭락이 나왔을 때에는 단순히 뭐 임상 3상이 된다, 뭐 어디에서 허가를 받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그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사업으로 또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화장품으로 또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박연미 컬럼니스트가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주가가 급등하게 됐을 때는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좀 낮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 기업의 대주주가 얼마나 돈을 크게 벌었을까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요. 상상보다 굉장히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대표의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평가액 가치가 2,32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현재라고 하면 아마 한 달 사이에 그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말할 텐데 이달 10일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4,199억 원. 그러니까 2배나 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죠. 그 외에도 뭐 여기서 몇백억을 벌었느니 이런 얘기가 뭐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주식을 내놔서 팔아야 현재 이익으로 실현이 되는 거지만 일단 주가의 평가 가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부럽긴 하지만 그 대주주의 주가가 그 재산이 상승했다는 것은 또 주주들의 가치도 올라왔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유가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그걸 거품이라고 말하니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실적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수급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우세합니까? 아무래도 지금으로는 뭐 수급도 마찬가지고 실적도 같이 좀 오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좀 가치주에 대해서 좀 많은 집중이 됐었는데 올해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연기금들이 실적을 보고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근거 없는 또 투자는 아닌 게 코스닥 우량 종목들의 실적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이제 확정 실적이 있는 곳들을 119개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2015년에는 3조 4천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조 1천억 원, 올해는 4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한 증권사에서는 내년에는 코스닥이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시장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그동안 의문부호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조금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1000포인트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노동길 연구원의 인터뷰를 인터넷을 검색해서 봤는데요. 노동길 연구원도 적어도 850, 많게는 10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까? 뭐 지금 제가 사실 머니투데이 이 방송에 11월 초에 나와가지고 850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850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1260개 종목 중에 실적 추정치가 있는 종목들이 200여 개 남짓이거든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적 추정치로 이거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내년에 코스피 상승률 저희가 10에서 15%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코스닥의 3년 평균 베타인 1.18을 곱해서 800포인트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추정치의 10%포인트 정도 높은 걸 감안해서 저희가 850포인트 정도를 제시드렸던 거고요. 오히려 1000포인트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과거에 코스닥이 상승 랠리를 90년대 후반부터 4번 정도 펼쳤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상승률을 보면은 최소 40%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지수가 올라다가 10월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른 거는 로그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20% 남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률이 최저 수준인 40% 정도로 올라간다 보면 850선 그리고 중간값인 60%를 대입하면 1000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000포인트를 보신 것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네요.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워낙 몇 개 안 되니까 나오는 게. 실적 추정치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참 어려우셨겠어요. 그 몇 개 되지 않은 실적 추정치로 그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닥 열기가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연기금과 같은 전문 기관 투자가들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정부에서도 연기금에게 코스닥에 좀 투자하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좀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금 투자풀을 통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 투자풀에 가용이 가능한 그런 재정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좀 들어가겠다는 계획들인데 뭐 우려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들어간다고 한들 결국은 검증된 종목에만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듯한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 이런 의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랑 기자, 연기금에서 만약에 정부가 코스닥에 좀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뭐 일정 부분 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기업에 대한 분석 자체가 어려운 시장에서 연기금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갖고 그냥 함부로 투자할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가 좀 활성화하라고 그랬지 이 기업에 투자하라 그랬냐 라면서 또 발을 뺄 수도 있었어요. 연기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가 민간에서 코스닥에 투자하는 전반적인 규모를 좀 늘려야겠다라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타겟으로 연기금을 지목을 한 건데요. 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연기금의 올 9월 기준으로 주식 투자가 134조 원인데 이 중에서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3조 원, 2%에 불과합니다. 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예시까지 내놨습니다. 네. 일단은 연기금에서 어떻게 하면은 코스닥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세 가지 크게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세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겠다. 두 번째는 코스피 200 중심인 벤치마크를 현재 이것만 있지만 코스닥도 포함한 신규 지수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연기금 투자풀에서 코스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뭐 기사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기금이 이런 정책 때문에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그것과는 사실은 실제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네. 네. 이제 국민의 노후 자금인데 이를 가지고 수익률과 안정성이 불안정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일단은 많았습니다. 만약 투자할 만한 곳이 있었다면 이미 투자했을 것이다 네네. 라고 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든 지수를 새로 주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과 안정성이라는 기준이다라는 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었고요. 일단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움직임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현재 연기금들의 태도는 우리의 투자 기준과는 좀 먼 이야기다라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요. 그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조금 중위험 중수익 정도를 노려야 하는 게 또 연기금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연기금뿐만 아니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게? 네, 지난 2일에 일단은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대상이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투자자, 네. 하나는 기업입니다. 일단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투자자 기업을 모두 얘기했었는데 네. 일단은 지난 2일에 기재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이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세제 혜택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은 금융위가 아니라 이제 기재부 산하의 세제실이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 어떤 안이 나올까 제가 좀 유심히 봤었습니다. 네네. 이 발표안에 보면은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단 빠져 있었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해주겠다는 건데 현재는 30%입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반면 이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빠져 있었다고 네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제 혜택은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 개인 투자 연기금 모두 합쳐서 모두에게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아무래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덜 걷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논의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 달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를 또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을 결합한 새로운 지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이제 코스피로 이사 가겠습니다 하고 그 이전 계획을 밝혀놓은 상태잖아요. 네네. 아마 내년 2월쯤에 이사가 현실화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 투자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리고 그쪽에 관심과 자금이 몰려있는데 우리같이 건실한 회사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나가버리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 현상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받쳐주면서 새로운 지수로 그 투자를 좀 유도해보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한 30% 정도 집어넣고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적절히 섞어서 가칭입니다만 KRX 250 지수 이런 것들의 신설을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수라고 한다면은 마치 누군가 정해준 것 같고 정부나 아니면 권력자가 이게 지금부터
공인된 지수입니다라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만든 거고, S&P 지수의 경우에는 스탠더드 포어스라는 사기업이 만든 거고. 그렇다면은 지수라는 것은 누군가 만들었을 때 이걸 시장에서 평가를 해서 이 지수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 선정이 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KRX 250이라는 지수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이게 마치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또 만들어졌다가 사장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한국거래소에서 일단 지금 아마 최소 300개 종목 이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을 넣은 신규 지수를 개발을 일단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근데 이 지수가 시장에서 정말 활용이 될 것이냐 혹은 사장될 것이냐는 사실 시장 논리로 이제 가야 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연기금의 대표적인 국민연금을 좀 볼게요. 특히 국민연금에서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된 상품만 해도 자금 규모가 60조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수가 만일 국민연금의 벤치마크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쏠려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코스피 200에 대한 이 연계된 상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추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지수가 또 발표된다고 해도 국민연금에서 바로 벤치마크로 넣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곳에서 안건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 기금위는 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또 노조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한국공인회계사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친 후에야 이 기금위에서 안건이 거쳐나가야 될 과정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지금까지 보시기에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수라는 것들은 참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 잘 활용되는 것들도 있고 좀 활용이 덜 되는 것들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ETF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선물 상품으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규모가 꽤 큰 것 같은데 이런 지수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한 상품들을 만들게 됩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투신들의 상품, 그리고 연기금이 아웃소싱하는 투신에 대한 연기금의 아웃소싱 자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사실 지수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요. 네. 사실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사실 2016년 코스닥에 대한 벤치마크를 조정했을 때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서 지수에 충격을 줬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기관들에게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 산하에 있는 연기금 투자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정해주거나 하면은 새로운 지수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자금의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을 만들어서 산출한 새로운 지수가 정부의 노력,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게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으나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연기금에게 여기에 투자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맞냐 그러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쪽에서는 있는 돈 뭐하러 놀리느냐, 이걸 가지고 죽은 시장을 살려보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호흡기로 이용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길게 봐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데 이게 조금이라도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팽팽한 맞서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좀 해보자, 이런 쪽의 의견이 약간 비등할 수 있는 게 요사이 시장 상황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들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미 검증이 돼서 이 회사는 탄탄해, 이런 곳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들어가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들어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네. 어떤
선순환의 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악순환의 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코스닥 시장에서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은 또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로만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쏠림 현상으로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지수의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노동길 연구원께서도 1000까지도 본다고 하니까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네, 먼저 종목을 선정하실 때 코스닥 150 종목을 위주로 투자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150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 저희가 계속 패시브 자금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ETF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현물 자금 계속 매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통화정책 정상화기에 이제 한 2, 3년 정도 들어가기에 따라서 이 사실 성장주, 특히 이 중소형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해외를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서는 이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지는 못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평가 있는 가치주라든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실제 계속 개선되는 업종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비중이 약 30% 초반이기도 하지만 사실 비중이 가장 큰 섹터는 IT 업종입니다. 네네.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소재 그리고 뭐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해볼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전문가들께서 뭐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해라 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그걸 또 구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그 코스닥 150 기업들이 그나마 수급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업들 가운데 그 150 기업은 그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쪽에 쏠려 있으니까요. 그 기업들 가운데 좀 어떤 산업 쪽에 집중을 하면 그래도 안전하고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이 업종별로 보시면 내년 초까지는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부터 매출액이 그리고 4분기 실적부터 영업이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올라오는 그림이 있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좋지만 사드 관련 규제가 1년이 넘으면서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 측면에서는 사실 외국에서는 IT를 성장주로 구분하냐 가치주로 구분하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IT 쪽을 보시면 PER이 굉장히 낮은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바이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뉘앙스를 보아하니 바이오보다는 IT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신한금융투자 노동길 연구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